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번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1번사는 경력마다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오는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중국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번엔 이제 동양사 교수가 내기 때문에 1번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번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고대나 근현대를 이제 돌아가면서 내요. 그래서 저번에 근현대를 냈기 때문에 이 고대 부분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번사를 공부할 때 무슨 책을 보시냐는 이제 질문이 많은데 1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봐도 되는데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틀란사 1번사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되게 아틀란사 1번사에서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틀란사 1번사가 좀 맞지 않으면 대한교과서 1번사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한교과서 1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절판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용어가 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용어들이 좀 많아요.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예, 그들 감안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사 이제 진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중국사까지는 총괄 문제를 이제 같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총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 제거하고 이제는 내용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할게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또 기출 문제 예전에 했던 방식은 이제 안 하고 1번사 다 끝나면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중통사 끝나면 기출 문제 푸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1번사 기출문제 분석표를 볼게요. 자, 교재 873페이지 펴보세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1번사에서 이제 고대사 부분은 국뽕문화 부분이 한 3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석간정치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고 옆에 객관식 기출이나 이런데 잠깐 언급된 거 한 2번. 그 외에도 이제 다이가 계신 그 다음에 고대시대 때 수도 변천 과정, 아스카 문화 이런 것들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사 부분은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쿠의 난 정도, 가마쿠나 마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이 있는데 엄밀히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 근세에 포함돼요. 그게 일본사에서 근세라고 이제 했던 건데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이 한번 나왔고요. 근세와 관련돼 갖고 이제 에도 시대 때 이제 말기 때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천보 개혁, 토자마본 개혁과 대종봉안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 근현대사 부분이 되게 이제 비중이 높죠. 메이지 유신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해국도리와 관련돼 갖고 딱 한 문제 나왔어. 할극의 의미가 뭐냐. 네. 근데 그것도 엄밀히만 일본사라고는 중국사 분야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 내용, 그 다음에 이학과 사절단, 미일소 통상조약 예전에 한번 재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헌법 개정 논의하고 그다음 타다론, 동방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번사 이제 내용을 이제 보죠. 자, 1번사의 전개 과정을 이제 보는데 1번사 전개 과정이 이제 시대별로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사 이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걸 좀 보는데 일본에도 엄연히 구석기가 있어요. 예전에 구석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석기가 있었어. 보니까. 자,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자, 요때 조몽 시대로 넘어가요. 이 조몽 시대는 이제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자,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는 우리나라하고 비슷비슷해요. 특징들이.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 시대 넘어갈 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청동기, 철기 그런 시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같이 사용했거든. 한 번 더 같이 건너왔어. 이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같이 사용했던 시기. 그래서 이걸 금속 번용기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제 청동기, 철기를 이고 석은 뭘까요? 이거는 신석기. 그래서 이 금속 번연기 시기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이 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토기가 야요이가 많죠. 그 야요이 시대라고 해도. 그래서 이때 이제 쿤이라는 국가, 부족 국가가 등장을 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이제 AD,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정도 요 시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넘어가면 이제 3세기 말부터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고분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AD 3세기 말에서 한 그 나라 시대 이전까지 AD 한 6, 7세기 때까지 이제 그 7세기 때까지를 보통 고분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스카 문화 있죠? 이 아스카 문화도 다 이 고분 시대, 야마토 정권이 통일 시대 또 이 고분 시대라고 해요. 왜 고분 시대냐? 전방후원분이라고 해서 큰 무덤들이 이제 출현했던 시기가 요때예요. 예, 물론 모든 시대에 이제 고분 시대에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고분이라는 것은 예전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무덤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무덤이 정방후원분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나라 지역으로 옮겼죠. 헤이조코로.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라고 하죠. 대개 BAD 8세기 정도 이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오늘날 교토로 옮기죠. 헤이안고. 이때부터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해요. 헤이안 시대. 그래서 나라 시대부터 이제 뭐냐면 율령체제가 조금씩 붕괴되는데 헤이안 시대부터 완전히 붕괴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장원 공령제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사무라이 계층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한 400년 지속돼요. 그래서 8세기 때부터 해서 한 12세기 때까지 그러다가 13세기 정도 12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그 1192년부터 12세기 말부터 해서 그 14세기까지 존재했던 최초의 막부가 무슨 막부죠?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야. 요때 누가 쳐들어와? 몽고가 쳐들어오죠.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그리고 나서 14세기 초엽에 이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14세기 초에 무덤마침 막부 중간에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남조와 북조의 두 명의 청왕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북조를 지원했던 무르마치 위에서 이제 통일되죠. 무르마치 막부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무르마치 막부인데 이 무르마치 막부 말기 때 오니의 난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오니의 난을 기점으로 해갖고 무슨 시대 넘어가죠? 전국시대 넘어가. 전국시대. 예. 그래서 전국시대. 그래서 한 15세기, 16세기 전국시대 이제 한 100년 동안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예. 그래서 센코쿠 다이모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구의 통일돼요? 오다 노부나가를 통해서 작간하다가 도요토미 시데요시. 그러다가 무슨 막부 넘어가죠? 에도 막부. 요 에도는 이제 오늘날 어디냐면 도쿄를 얘기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1868년에 무슨 유신이 일어나죠? 메이지 유신. 요런 과정을 이제 걷게 돼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되게 이제 일본은 그 크게 이제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으로 나누냐면 간동과 강서로 나눠요. 예. 간동 지역과 간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되게 권력이 서로 주고받고 해. 예. 그래서 보통 일본 고대 문화의 산시는 어디? 간동 지역이지. 아니, 간서죠, 간서. 예, 긴키 지역. 그래서 이제 교토를 중심으로 오사카 요 지역이 이제 일본 고대 문화의 중심인데 되게 이제 고분 시대 때 중심은 어디예요? 간서야. 그러다가 나라헤이안까지 간서 쭉 있다가 가마쿠라 막부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간동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권력이 다시 무도마치 막부는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무도마치 부도라고 해서 교토에 있었죠. 교토. 그래서 어디 넘어가? 다시 간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에도 막부는 뭐죠? 간동이죠. 예. 그래서 간동과 간서 지역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간서 지역이 정권 장할 때는 간동을 지배하고 그걸 견제하고 그 다음에 간동이 정권 장할 때는 간서 지역을 또 견제하고 이런 상호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권력축은 대개 보면 간동 지역
그러니까 이 간동 지역은 오늘날 에도 지역, 도쿄 지역과 그 다음에 간서 지역, 간서 지역은 오늘날 그 오사카, 교토 지역 요 중심으로 해갖고 긴키 지역으로 중심해갖고 이게 재편됐다. 나머지 지역은 되게 변들이에요. 큐슈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한번 들어가죠. 구체적 내용. 자, 일본은 예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1949년에 그 이하츠쿠라는 유적지에서 우연찮게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어요. 타제석기.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이제 했고, 이 구석기 시대 때는 그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선토기 문화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조몽 시대로 넘어가는데, 조몽 시대는 이제 기원전 1만 년부터 해서 기원전 3세기까지 이게 야유토기 이정 시대인데, 되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석기,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아직까지 농경 문화가 겨루됐다는데, 아탄사 1번사 보면 이제 농경 문화가 신석기 말기 때는 등장했다고요.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그리고 토기를 사용했는데, 요때 많이 사용했던 토기는 그 조몽토기다. 그래서 새끼줄 무늬로 해갖고 새긴 토기라고 하죠. 그래서 새끼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기를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모양을 냈던 토기죠. 그래서 조문, 승문토기라고 이제 했던 것들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문 시대, 신석기 시대 때는 우리나라 그 신석기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간석기 사용했고, 그 다음에 토기 사용했고, 그 다음에 활과 화살이 발명됐고, 식량 채집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수혈식 주고를 했고, 폐총도 사용했고 등등. 아직까지 뭐 빈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뭐 예니니즘, 샤머니즘, 굴장, 뭐 발치, 뭐 이런 것들이 풍습이 있었다. 근데 그냥 그런 거니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야요 시대로 넘어가죠. 야요 시대는 AD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이 시대인데, 요 시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청동기, 철기 시대를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따로 묶어서. 그래서 야요 시대 또는 금석 번용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변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몽 말기 때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토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군이라는 뭐냐면 부족 국가들이 등장했던 시대를 야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요 시대부터 이제 뭐냐면 한반도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야요 시대 때 이제 그 한반도 문화의 경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일본이 있으면, 일본에 큰 섬이 4개가 있죠. 4개가. 제가 지도가 좀 그런데, 똥을 싸는 것처럼 4개 섬이 있는데, 예. 보통 일본의 본섬을 뭐라고 하냐? 혼슈라고 하죠. 혼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그 가까운 큐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섬을 홋카이도. 근데 어차피 홋카이도는 그 당시 일본 영역은 아니었고요. 에도 시대 때 넘어온 거고. 그러면 이제 본섬인 혼슈 이전에 큐슈 지역이 예전엔 중심지였어. 대개 보면 이제 그 그 신석기 말기 때부터 한반도 문화의 경로가 이 큐슈를 거쳐갖고 이 혼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당시 이제 한반도 문화는 어떻게 유입됐냐면, 대개 보면 중간에 대마도가 있죠. 그 부산 앞바다에서 보이는 대마도 일단 건너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또 이끼섬이 있어요. 이 이끼섬을 거쳐서 북큐슈 일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북큐슈 일대는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초기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야마토 정부 때부터 다자이부라고 있었죠. 예, 그 지역이 그 한반도 문화를 이제 받아들일 때 문물 교류를 할 때 필요한 대간청이 있었어요. 예. 그럼 대개 이제 북큐슈를 건너서
시모노세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 요쪽 그 시코쿠, 큐슈, 혼슈 안에 센토나이카라는 네가 있어요. 네. 네를 거쳐가지고 하면 요쪽 간서 지역으로 들어가죠. 간서 지역의 입구가 뭐죠? 오사카죠.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 약간 북쪽으로 가면 이제 뭐냐면 교토가 있는 거야. 교토. 그래서 대개 이제 고대 문명은 이렇게 대마도, 이끼, 큐슈를 통해 네를 거쳐서 간서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두 군데가 있죠. 한반도 문화의 유입 창고였던 큐슈와 그 다음에 여기 긴키, 그러니까 이제 간서 지역, 요 지역을 두 개로 이제 보고하고, 야마토 정권은 어도 지역에서 나온 거야. 이 간서. 그래서 이제 긴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됐던 문화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가면, 자, 요게 이제 야마타이국이라는 그 국이 중국 사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은 위지 외인전에 그 중국과 통교했던 30개 국가 중에 제일 큰 세력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야마타이국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큐슈설. 그래서 큐슈설과 또 하나가 기나이, 긴키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야마토국을 큐슈로 볼 경우에는, 야마타이국 큐슈국은 뒤에 나타난 야마토국하고는 별개의 국가예요. 근데 이제, 기나이설로 볼 경우에는 야마타이국과 뒤에는 야마토 국가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그래서 야마타이국이 더 발전돼갖고 야마토 국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야마토 국가의 등장, 중앙집권의 국가의 등장을 더 앞서 보는 거죠. 시기적으로 땡겨서.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는 대개 보면 야마토설이 주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큐슈설이 강조되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각 그 일본 학계 안에서도 논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아트란사 일본사 보면 되게 논쟁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 논쟁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야마타이국이 있고 그 야마타이국의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야마타이국에서 대표적인 여왕이 누구냐면 시미코라는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시미코는 이제 무녀라고 알려지는데 이 여왕은 주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왕을 남성 지배층의 합의 추대 형식으로 건국됐고, 실제로 여왕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남성들 지배층들이 통치했죠. 그래서 여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왕이 등장하니까 또 싸워가지고 자기끼리 그래서 또 여왕을 또 추대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마토국은 한반도부터 철을 수입했고 후한의 조공에서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금이자수라는 그 금이자수가 뭐냐면 금이자수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도장인데 금이 만들었어. 금을 만들었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친위 외왕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거울이 하사됐고, 최근에 이제 그 금인자수가 와 겨울이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그 야마타국이 이제 실제로 했다는 걸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위치 비정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큐슈설과 야마토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부의 수입 보자. 대개 야마토 정부는 이제 긴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했던 지역인데, 거기 야마토 정부 이제 성립 시기는 이제 고분 시대하고 일치돼요. 고분 시기는 그 학자마다 견해가 있지만 3세기 말 또는 4세기에서 7세기 때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고분은 대표적인 여러 고분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방호원본이죠. 그래서 정방호원본은 그 되게 고분 시대 중기 때 널리 형성했던 무덤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고분의 변화 보면 중기 때 있죠. 거기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그 정방호 원본은 그 앞부분은 뭐예요? 네, 방형이야. 그다음 뒤에 부분은 원형이죠. 근데 실제 이 무덤 형태가 되게 커요. 상당히 커. 그래가지고 거의 피라미드를 능가할 정도의 무덤이에요.
예.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 무덤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주변에 땅을 파요. 파가지고 이런 정방 후원분 같은 모양을 만들어. 그래놓고는 이제 그 만들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그 땅을 파다 보니까 밑에 파였겠죠. 거기에 뭘 집어넣죠? 한호 물을 집어넣어. 예. 그래서 물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이제 주변에 정방 후원분 같은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는 그 한이라는 그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띈 그 뭐냐면 그 모양의 그 인형을 그러니까 도자기 인형 같은 걸 이제 세워놨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무덤 형태가 정방 후원분형인데 정방 후원분이 해가지고 고분 시대 때 다 정방 후원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세기 중반 5세기 때만 그 야마토 정권이 확대 과정에서 전국도 이런 무덤이 확대돼 나갔고 이 정방 후원분은 나중에 후기 때 들어가면 없어지고 점점 규모가 적어져.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한반도식 행렬식 석신분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고분이라 해갖고 정방 후원분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고분도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방 후원분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4세기 때 야마토 정권이 그 주변 호족들을 통합해서 야마토 정권을 형성했는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건국 신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 관련된 건국 신화들은 그 보면 그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나기와 오빠죠. 그다음에 이자나미는 여동생이야.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근친혼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명의 아들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자식들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다음 쭈꾸요미, 그다음에 스사노 이런 걸 낳았어요. 그 중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태양을 관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 태양을 관장하는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이 누구냐면 그 시노호 니니기야. 이 시노 니니기의 그가 자손이 누구냐면 그 일본의 첫 번째 청왕이었던 진무 청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자신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신화일 뿐이지 실제 그걸 반영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 이제 4세기 정세 때 북부 쿠슈와 이제 혼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별 정치적 연합, 호적 연합 국가가 형성됐고 그리고 5세기 때에서 6세기 넘어가면서 일본 전역 그러니까 혼슈 북쪽을 제외한 그 일본 전역을 지배하는 왕조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6세기 때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아스카 시대로 넘어가. 이 아스카 시대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도레인들이 많았어요. 도레인이라는 건 일본에서 뭐냐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이제 한반도나 중국에서 많이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건너올 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모두 같이 오죠. 기술이나 문화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반도나 중국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일본에 큰 영향을 줬던 문화가 뭐냐면 그 한반도 계통의 문화야. 그래서 그때 뭐 하타시라든지 그다음 쇼가시 그다음에 등등 여러 이제 한반도 계통의 가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소가시와 하타시야. 소가시는 백제 계통의 가문이고요. 그다음 하타시는 신라 계통의 가문이죠. 그래갖고 이제 쇼가시를 중심으로 한 백제 계통이 특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백제계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문화가 아스카 문화고 그 다음에 백제 계통하고 연결된 또 뭐냐면 왕조가 성립돼. 이게 게이타의 왕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만세불교에다 갖고 진무청왕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왕이 계속 한 개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그 5세기 말에 등장한 게이타의 왕조예요. 이 게이타의 왕조는 거기 이제 그 긴키 지역에서도 좀 후진데 오미라는 지역이 있어. 그 오미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 황실을 이제 청왕가를 장악했던 왕조인데 이 게이타의 왕조하고 백제 왕실하고 서로 외척 관계야. 연결돼 있어. 예. 그래갖고 백제의 뭐냐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게이타의 왕조가 오늘 청왕가의 기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스카 문화 때, 그러니까 이제 백제의 여러 가지 통치 시스템도 같이 도입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아스카 시대 때 소가시를 통해서 뭐도 받아들였다? 불교도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아스카 문화가 꽃피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6세기 말력에 그 당시 쇼토쿠 태자가 우리나라부터 이제 중국부터 선진 문화를 도입을 했고 그 왕권을 좀 더 강화시켰다. 이 부분 좀 뒤에 쓰이코조 할 때 좀 얘기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꽃피웠던 그 불교 문화가 아스카 문화였다. 그래서 그냥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해서 당시에 수도였던 아스카 지방의 아스카 노미야 지역에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탄생했고 이 아스카 문화는 국제적 귀족적인 문화였고 그때 여러 이제 사찰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이나 그 황실이 그 청왕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방공원부 같은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정방공원부는 이런 큰 무덤은 안 만들어. 이때부터는 무덤 규모가 적어지죠. 그래서 행렬식 석신불 같은 한반도계 백제계통의 무덤을 만들고 이때는 자신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사찰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사찰을 크게 만들기 시작해. 각각의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원찰이죠. 그래서 청왕가나 각 가문들이 호족 가문들이 숭배하는 그 원찰을 둬서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원찰들을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우지에 시족들이 만들었다 해서 우지대라고 해요. 예, 우지대라 같은 큰 사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초기 때 이제 그 불교 수용 과정을 보면 이게 불교 수용 과정이 초창부터 원활하지 않아요. 일본은 원래부터 토속신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심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구세대였던 오노노베시와 이 소가시가 불교를 받아들인 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소가시가 이겼죠. 그러면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의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불교와 신도가 결합이 됐어. 그러니까 불교가 받아들일 때 그 한반도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토속신과 같이 받아들여요. 같이 융합돼서. 그래갖고 이 신도가 결합됐고 이걸 이제 신불스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불스팝의 대표적인 사상이 본지 수적 사상이야. 이 본지 수적 사상은 어디에도 또 들었죠? 신라 시대도 들었죠. 네. 근데 신라하고 그 일본의 본직 수적은 좀 약간 달라요. 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본지와 수적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하면 본지를 강조해. 근데 일본은 수적을 강조해. 그럼 본지가 뭐고 수적이 뭐죠? 본지는 부처, 보살을 의미하죠. 수적은 토속신을 의미야.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속신이 부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적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속신이 아니라 부처와 보살이 무슨 모습을 띠게 되죠? 그 토속신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의 모습이 이제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하치마 신상이라고 있는데 하치마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속신이야. 그 토속신이 무슨 모습을 띠게 되는 거야? 그 지역의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치마 신사를 만들면서 그 동시에 그걸 어디다 모시냐면 도다이사에 모셔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일본의 신앙체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불교는 이렇게 신도와 불교가 같이 결합됐는데 나중에 에도 시대 때 이것이 강제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청왕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신불 분리정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신도와 불교가 결합된 형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수용했고, 일본 고대 문화를 발전했고요.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만 받은 게 아니죠. 조각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지 않고 위대요. 우지대라는 그 사찰을 건립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처럼 소가시와 모노노베시가 대입돼서 모노노베시를 타도해서 소가시가 전국을 장악해요. 그래서 소가시가 백제가통의 소가시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중엽까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심지어는 청왕까지도 교체를 시키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한옥밤에 있는 일본사 내용 중에 그 일본의 불교 전파 과정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고분 시대 때 소가시를 중심해서 불교가 전래됐고, 그리고 쇼토쿠 대제가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아스카 문화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는 이제 동대에서 대부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쇼문청왕 때죠. 그래서 진호국가 사상이 입각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진호국가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자, 그런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때는 현세 이익을 위한 불교, 진원종과 청태종, 정토종이 등장했는데, 이 정토종은 나라 말기 때부터 등장해서 헤이안 말기 때 등장해서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마쿠라 넘어가면 정토종이 확산되면서 불교가 뭐가 될까요? 대중화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믿었는데, 이제는 정토종이나 선종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는 무사 서민들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확산됐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 가마쿠라 육불교가 등장하는데, 이때 무사들이 주로 믿었던 종교는 선종이고요. 그 다음에 선종 계통의 종교였고, 서민들이 믿었던 종교는 어떤 계통일까요? 정토종이었죠.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 때는 각종 이끼가 등장해. 이끼가 원래 농민들 중심해 갖고 무장투쟁했던 것을 이끼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는 다른 집단까지 다 이끼를 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승병들이 조직돼요. 그래서 각 사찰마다 승병들이 있어. 그래서 이 승병들이 우리나라도 승병이 있는데, 일본의 승병은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독자적인 무장 조직이야. 아마 그 승병이 제일 발달된 국가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싸우는 불교라고 하죠. 정통진종 입구이끼가 있고 뭐 이런 법화이끼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정옥시대 들어가면 그 뭐냐면 오도안 오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골칫거리가 여겼던 게 이 승병 집단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토벌당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에도 시대 때는 불교를 국교화시키죠. 그래서 대다옥계 제도를 실시했다. 이 대다옥계 제도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은 한 교단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단에 가가지고 뭐냐면 등록을 내야 돼요. 호적을. 그게 호적 등록하는 것처럼 나라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신도로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도 시대 때의 호적은 대개 어디가 가지고 있을까요? 번이나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찰에 있어.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등록된 사찰에서 호적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대다옥계 제도라고 하는데, 이 대다옥계 제도는 뭐 때문에 실시했냐면, 그 당시 에도 막부 때 이제 초기 때 기독교 확산되니까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화시켰어. 근데 거꾸로 이제 메이지 신때 들어가니까 불교 필요 없게 된 거야. 신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 당시 불교 신도와 화학적 결합됐잖아요. 그 강제로 뭐죠? 뜯어내죠. 그래서 신불 분리정을 내세워서 불교를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메이준 시대 때 그 신도가 국교화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교화하려고 했는데 외국의 주변에 반대가 너무 큰 거야. 지금 근대 국가가 뭐냐면 재정 분리인데 무슨 재정 일치대로 넘어가려고 하냐? 결국에는 신도는 국교화하지 못하고 그냥 국가 차원의 존중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시기 때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야마토 정권 때는 이제 그 보면
일본 전역 지배를 강화했는데 이 야마토 정권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지금 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에요. 중앙집권 국가 아니고 각 지역에 뭐냐면 호족 세력들이 연합한 체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다이카 계신 있죠. 중국식 율령 체제를 통치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5세기 말부터 게이타이 왕조부터 그 중국식 율령 체제 도입하기 전까지는 주로 중국식 율령 체제 다른 독자적인 어떤 통치 체제가 있었어요. 되게 백제 계통의 통치 체제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아테나사 중국사라든지 그 당시에 대한교과서 일본사에 있는 제도인데 요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되게 좀 복잡해. 이건 왜냐면 율령 체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보충 자료로서 그걸 이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칠판 근실 판설 보고 이제 한 설명 판설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대개 야마토 정권은 초창기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이야. 그래서 그 독자적인 어떤 간청이나 간부가 없었어. 관리가. 그래서 호족들이 이제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하는데 대개 이제 그 지금처럼 군사 업무는 국방부, 재정 업무는 재경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방의 업무는 특정 A 부족이 맡고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은 B 부족이, 치안은 C 부족이, 재정은 D 부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 부족별로 이렇게 일을 담당해가지고 운영했던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호족과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호족들은 지방제도가 있어요. 지방제도. 그래서 이 지방제도를 이제 그 애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어. 군이었죠 예전에 지방 그 부족 단위가. 그래서 구미 노미야스케 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미 노미야스케 제도는 그 호족들을 임명해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각 지역에 통치하는 구역을 그냥 호족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군이 노미야스케 제도라고. 이것이 나중에 율령체제가 도입되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나중에 이제 군, 현, 리 이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죠. 이건 나중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회신분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호족계의. 그래서 이걸 우지 가비네 제도라고 해요. 자, 이 우지 가비는 우지는 뭐냐면 시족의 의미야. 시족. 그래서 이 시족들을 우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족 중에서도 청왕가로부터 인정받는 시족도 있어요. 이걸 우지라고 하고, 그 우지 중에서도 청왕가로부터 어떤 특정한 간직이나 성을 받는 있는데 이게 가비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우지가 가비네를 받는 게 아니라 우지 중에서도 좀 유력한 우지가 있죠. 얘네들은 가비네라고 했고 그 지역의 그 청왕으로부터 특정한 성씨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있고, 이 가비네 중에 대표적인 성씨가 오미라는 성씨와 아니면 또 우라지, 이게 두 가지 이제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씨 가비네가 있죠. 그래서 오미나 무라지가 이제 그 가비네 중에 제일 큰 거고, 되게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우지 가비네제도, 성시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지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면 우지감이라고 해요. 우지감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우지비토라고 하죠. 우지감이와 우지비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우지를 이제 좀 설명하면 우지를 설명하면 우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우지가미. 가미는 이게 신이란 뜻이야. 신을 모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지가미는. 그 다음에 그 구성원 중에
상층부를 우지빗도라고 해요. 우지빗도. 그 다음에 우지빗도 밑에 이제 우지 밑에 종속된 집단도 있어요. 이들을 이제 뭐라 하면 각기배라고 해요. 각기배. 이 각기배는 부곡 집단들이야. 그래서 이 부곡 집단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닌데 예속민 집단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율령체가 도입되면서 이 각기배를 뭐라고 하려고 하죠? 공민화 시키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지 밑에 있었던 우지 시족층에 있었던 밑에 있었던 예속민들을 공민화 시키려고 해. 이 각기배들을. 자, 이런 체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족이 통치하는 곳도 그렇고 야마토 정권, 항시 통치하는 곳도 또 이렇게 이제 또 복잡해. 얘네들도. 자, 야마토 정권 안에서도 또 뭐냐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직할지가 있어요. 직할지. 그래서 이 직할지는 미야케 제도고 해요. 미야케. 미야케 제도는 일종의 두창제라고 하죠. 한자로 적으면. 그래서 창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행정구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황실 창고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직접 통치해요. 미야케. 그래서 이제 있고 대개 보면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제 항시의 명을 갖고 미야케를 이제 관리하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외에도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 미야케 외에도 이제 그 안에 그 뭐냐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배민제라는 게 있어. 배민제. 이들도 이제 뭐냐면 일종의 부민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 뭐냐면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지 밑에 있던 각기배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도 부속민들이야. 부속민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율령체제 개혁 때 이렇게 미야케 항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뭐냐면 뭘로 하는 거야? 국가토지 돌리고 공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항시 밑에 있었던 배민제하고 부민들을 각기배와 함께 뭘로 하죠? 공민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지 사민을 뭐라고 한다? 공지 공민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율령체제예요.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체제가 있는데 너무 나가면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단위는 사회체제는 무슨 체제였다? 우지체제였고 우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일족이 가비네라는 성씨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우지 가비네 체제가 성씨제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사회가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어디에서 도래된 거다? 한반도로부터 백제계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걸 이제 볼게요. 아까 이제 미야케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 미야케 제도는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토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시 직접 뭐냐면 그 통치하는 직할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할령. 자, 그 다음에 군인노미스카 제도는 아까 좀 예전에 토착 호족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지방제도 중에 하나야. 호족들이 통치하는 지방제도였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 우지 가비네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성씨제도.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시족 중에서도 항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족들을 우지라고 하고 그 다음 우지 중에서도 최고 상위 귀족들을 가비네라는 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지 가비네 제도가 하는데 그래서 우지의 제일 높은 수장들을 우지가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우지빗도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은 각각의 우지마다 각각의 역할을 줘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사에서는 그 오토노모 씨와 모노노메 씨가 담당하고 제사는 나카도미 씨와 인메 씨가 담당하는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율령체제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정 간서와 전문적 관리를 둬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지 같은 거 있고 우지 구성 내용 있죠. 그리고 우지 안에는 각기배라는 부국이 있어. 그래서 이 부국은 우지 밑에 예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예민이야.
이민. 그래서 율령 체제가 바뀌면서 이들을 뭘로 만들려고 했다? 공민화 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비네 중에 대표적인 성씨가 그 뭐가 있냐면 오미야 무라지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미야 무라지를 칭하는 호족들은 그 가비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가비네요. 그래서 이들이 권한이 막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미를 칭하는 이제 시족들은 대표적인 가문이 뭐였냐면 쇼가시고요. 그 다음에 무라지를 칭하는 가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모노노베시예요. 예, 결국에는 오미시 가문이 중에 오미란 칭하는 가비네 중에 그 소가시가 등장하면서 모노노베시를 누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항실 안에서도 배민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도 일종의 그 각기배하고 비슷한 그 지위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쯤에 설명한 것쯤에 도모 노미니웨스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항실 내에서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있었던 여러 부서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부서들은 이제 각 그 공작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특산물들을 만들었던 공인 집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미노미야스코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지를 기반으로 한 가비네를 기반으로 한 신분질서였고요. 이런 신분질서는 그 청왕을 중점으로 해서 구축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율령체제가 도입되면서 쇠퇴하게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율령체제가 도입됐다 해서 이 우지 가비네 제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살아남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점점 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런 사회 정치적 존속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율령 지배 체제도 바뀌게 되죠. 물론 율령 지배 체제도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또 나중에 나라 말기 때는 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또 지배 체제가 형성되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이코조와 다이카 계신을 보죠. 자, 세이코조인데 이제 그 소이코조는 그 어떤 거냐, 세이코 여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말해요. 이 세이코 여왕은 이제 최초의 일본의 여왕인데 그 세이코 여왕 이전에 슈슈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슈슈대왕이 그 당시 실권자 소가시 때 개겼다가 소가시가 얘를 제거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세이코를 내세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이코가 이제 뭐냐면 여자였기 때문에 그때 쇼코테자를 이제 섭정을 하게 돼요. 이 쇼코테자도 쇼가시와 매척 가문을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쇼가시가 매척으로 했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권자가 소가 노마치라는 사람인데 이 소가 노마치의 그 뭐냐면 외손자 정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쇼트코테자야. 그래서 그 세이코 처왕 있고 얼굴마담으로 쇼트코테자를 내세웠고, 근데 실제로는 쇼가노 우마코, 노마치가 아니라 우마코네. 예, 쇼가노 우마코가 정치하는 형태였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개혁 내용을 보면 그 의례를 개정하고요. 간이 12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쓰는 간의 종류를 12가지 나눠서 지위를 구분해서 대덕이 가장 높고 소지가 가장 하위에 위치는 그래서 이제 주로 요거는 개인을 대상한 거 승지에 가능했고 기내 후족들을 중심으로 했다. 기내 후족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부족을 단위로 해갖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개인을 단위로 해갖고 능력에 따라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7조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 기록물도 이제 편찬했다고 해요. 막 청왕기, 국기 이런 것도 했다는데 일본 서기에만 기록돼 있고 고사기에는 지금 실제 존재하진 않아요. 자, 외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순화 양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이제 뭘 파견했냐면 견수사를 파견했어. 순화가 망한 다음에 뭘 파견했죠? 경당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견수사, 경당사를 파견했는데 여기 20년마다 한 번씩 파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경수사, 경당사는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도 일본이
뭐냐 중국 문화와 교류를 해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시기냐면 좀 약간 앞서 5세기 때 그때 남조의 송과 외교를 맺은 게 있거든요. 송 외전에 보면 외 5명의 외왕 5명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 근데 5세기 초 때 그 기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한동안 없다가 뭐냐면 세이코조 때 이때 기원이 700년이야. 7세기 때죠. 그러니까 600년이니까. 그래서 거의 한 300년 뒤에 다시 맺어져요. 근데 5세기 때는 남조의 때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요 견수사 경당사의 특징은 뭐냐면 견수사와 경당사의 특징은 뭐냐면 조공 관계는 마음 맺고 책봉 관계는 안 맺어요. 그러니까 조공과 회사 관계, 무역 관계는 하는데 책봉은 안 받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끊어지다가 나중에 또 언제 맞아? 언제였죠? 무르마치 막부 때 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공책봉 관계가 일정치 않아. 우리는 맨날 중국과 옆에 있다 보니까 조공책봉 관계를 하죠. 근데 일본은 자기가 필요한 데마다 그때그때 그냥 하는 거야. 중국도 관심 없고. 이거 우리처럼 조공책봉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조공하고, 그다가 또 조공책봉하고, 이렇게 해요. 조공만 하다가 또 책봉만 하다가, 조공책봉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였죠. 자, 이때 외교 견수사는 책봉 없이 조공만 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견수사를 파견하고 나중에 다이카 계신의 바탕이 됐는데, 그때 이제 파견됐던 승려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시 와서 신정권에 참여하게 되죠. 자, 이때, 나온 국서가 중국에 남아있는데, 자, 보통 이제 두 번에 거쳐 문제 때 파견하고 양제 때 파견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건방지죠. 중국에 보면. 외왕은 성을 삼고, 이는 제도 삼는다. 이 말은, 외왕은 천을 하늘을 형을 삼고, 이는 뭐죠? 태양을, 동서를 삼는다. 상당히 건방지죠. 또 거기다가 또 거기 양제 때에 이제 보면,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재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재에게 국서를 보낸다. 동방의 천재는 누구예요? 왜? 일본 왕. 그 다음에 그 서방의 천재는 중국 양제죠. 양제 입장을 때는 기가 막힌 거지. 그 중국하고 그 당시 일본의 문무대는 난지 차이가 있고 국력도 차이가 있는데 건방지게 이런 걸 보낸다. 그러니까 하가 날만한데 그 당시에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냐면 수나가 을이었고 일본이 갑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양제는 누구 치려고 했어요? 고구려 치려고 했죠. 그래서 후방에 일본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사신을 답례도 해가지고 같이 사신을 딸려 보내요 또. 자, 하여튼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세이코조는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와 연결됐기 때문에 소가 시세역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외교적 방향도 친신라가 아니라 무슨 방향이에요? 친백제겠죠. 이 친백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소가시가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외교 노선과 왕위 계승 문제. 왜냐면 그 당시에는 7세기 때니까 그때 이제 7세기 때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당동맹 뒤이지만 나당동맹 맺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신라가 갈 것이냐 친백제가 갈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생겨. 그 과정에서 이제 을사의 변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가시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을사의 벽 때 이제 그때 그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소다시가 너무 전횡을 하니까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 도입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그 나가노 황자와 그 다음에 나가도미노 가마따리가 중심해갖고 소가시를 쳐내죠. 그리고 고토코 청왕을 즉위시켜. 예.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다이카 귀신이야. 다이카 귀신. 이때 이제 연호를 다이카라는 말을 썼거든요. 대하. 이게 최초로 일본에 썼던 연호예요. 그래서 이걸 다이카 귀신이라고 해요. 이게 몇 년이냐면 645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이는 그 일본서기에 이제 보이는 칙령을 공포하죠. 예. 개신지조라는 칙령을 공포하는데 이 개신신료라는 칙령은 좀 이게 이제 학자 간의 의견이 있어. 이게 이제 다이카 계신 이후에 그 개신신조 칙령을 반포했지만 이게 그때 만들어진 칙령이 아니라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
왜 그 내용들이 상당수가 뒤에 있었던 내용을 그때 갖다 붙인 거다. 그래갖고 뒤에 이제 그 율령체가 확립되고 나온 후에 뭐 몸모청왕 때나 지토청왕 때 내용을 했던 내용들을 그 개신지조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추인해갖고 소급해서 적용된 내용이다. 이렇게 있지만 되게 학자들의 의견이고 이걸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신지조 내용은 예전에 한번 임용시험에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다이카 계신 때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셨죠? 나니아, 오사카로 옮겼어요. 그래서 오사카는 긴키 지역의 관문이고 이 오사카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제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옛날 청왕이 왕실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백성과 곳곳에 왕실의 직하령 그걸 이제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할령은 이제 뭐냐면 미약계 그 다음에 또 왕실 직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배비제라고 했죠. 부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민제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국가 관리한다. 공직 공민화 정책이죠. 그래서 또 여러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부국도 뭐죠? 그 사유적 폐지한다. 그러니까 황실이나 그 당시 또 호족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민이나 토지를 사지사민을 뭐라고 하죠? 공직 공민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이제 뭐냐면 걷어서 나눠주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전수수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나라 균전제를 모델로 한 거죠. 그 다음 처음으로 도성제도를 만들고 이 말은 뭐냐면 도성이라는 것은 한 곳에 거주하는 곳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도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도성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사는 궁이 있고 도성이라는 게 없어. 도성은 뭐죠? 궁이 있고 그 밑에 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죠? 민가가 있고 그 민가를 둘러싸인 성이 있어야지 도성이라 하잖아. 근데 이때부터 도성이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곧바로 그때 만든 도성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도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후대일이에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후지아 갖고 이게 이제 최초 도성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뒤에 있는 사실을 앞에다가 지금 개신지조에 적어놨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을 정한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지방행정구역이 있긴 있었죠. 도미노야스케라고 있었죠. 근데 도미니아스케는 그냥 호족들이 통치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요때부터 지방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율령체제에 입각해갖고 군리 제도를 실시했죠. 네, 군국제를 실시했죠. 있고 그리고 물론 수도에는 각 고을마다 장이 한 명을 두고 네 고을마다 방령 한 명을 준다 등등등. 그 다음에 처음으로 호족과 호구대장을 만들고 백성들의 논밭을 나눠줘 법을 만든다. 이때 논밭을 나눠주는 제도를 무슨 제도가 간다? 반전수수법.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카 계신의 목적 외워두셔야죠. 당의 율령체제를 수용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수립을 목적한다. 그래서 사진사빈 제도를 폐지하고 공직 공민 제도를 실시해서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그래서 이 개신지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가 통일적인 세제를 정비하고 호적이나 계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이때 지방행정구역을 3층제로 두죠. 그래서 중앙에 제일 높은 거에 국을 두죠. 국. 네. 이때 나라국인데 이때는 그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방행정 단위 중에 제일 큰 단위예요. 이 국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직접 통치해요. 그리고 그 밑에 군을 두죠. 군은 호족들이 통치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리를 두죠. 그래서 국까지는 중앙에서 파견되고 군과 리는 현지 호족들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호적과 계장을 만들어갖고 반전수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배민과 미약계를 비롯한 호족이나 호족들이 갖고 있는 항시나 호족들이 갖고 있는 사지 사민을 폐지하고 공직 공민화 제도를 냈고요. 그 다음 수도를 아스카노미아에서 어디 옮겼다? 그 나니아 오사카로. 왜냐면 오사카로 나눠야지 대륙의 한반도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렇게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주로 각 부족마다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세습지구 유지했는데 이제 간이 13개조 설립해서 뭐냐 능력에 따라 관리를 두고 전문적인 부서를 두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데인데 주의할 것은 요때 다이가 개신에 따라서 기존의 체제 다 엎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행해진 거야. 그래서 실제 학자들은 요때는 그냥 출발만 했고 후에 대문청왕 때나 그 뒤에 이제 집도 문무청왕 때 거쳐갖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 다이가 개신도 나중에 그 고토코청왕과 나가노 황제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 나가노 황제가 이제 그 고토코 청왕을 이제 폐하고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왕을 내세우죠. 그리고 수도를 다시 그 아스카로 옮기다 그 노미다 옮겼는데 아스카 노미야에서 다시 그 어디로 옮겨? 오미로 또 옮겨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정세를 좀 보면 이제는 나당 그 연합군이 형성돼갖고 백제가 멸망됐고 그리고 뒤에 얘기지만 이제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때 일본에서 사이마이 청왕 때죠. 백제 부흥군을 파견해요. 근데 무슨 전투에 패한 거야? 백총강 전투에 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겁을 먹은 거야. 이 나당연합군이 보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백제 계통의 사람들, 도대인들을 이제 유민들을 끌어다가 백제계 산성을 큐슈부터 해가지고 저 센토네이카 연안부터 해갖고 긴키지야까지 쭉 만들어요. 그리고 수도를 아스카 노미야도 위험하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냐면 그 오진 오미로 옮겨. 오미로. 예. 그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다이가 계신 초창기 때는 친신라 계통의 어떤 그러니까 친신라 정책을 했죠. 근데 다이가 계신 끝나고 나서는 다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친백제로 넘겨. 그렇기 때문에 친백제로 했기 때문에 그 백제 부흥군의 원조의 요청을 응해가지고 그 원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나가노 황태자가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까 덴지청왕이 된 거야. 이 덴지청왕.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덴지청왕을 지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덴지청왕은 이제 처음에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었던 이게 이제 황제를 이제 주려고 그 태제를 오하마 황제에게 정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하마 황제가 정했는데 도중에 아들이 태어난 거야. 이게 오토마 황제가 이제 태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동생보다 누구한테 항해를 넘기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넘기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오토마 그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덴지가 죽고 나서 이 오하마 황제하고 오토마 황제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시의 난이야. 그래서 이 진시의 난 때 그 덴지청의 아들이었던 오토마를 쳐내고 오하마 황제가 덴지청의 동생이 왕위가 올리게 돼요. 이게 덴무청왕이죠. 그래서 덴무청왕은 세습을 통해서 황제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 힘을 통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청왕이.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어떻게 됐어요? 막강하죠.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율령체제의 개혁을 본격화시켜요. 그래서 실제 율령체제를 실시했던 청왕은 이 덴무청왕이에요. 덴무청왕. 그래서 이 덴무청왕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호족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러니까 종전에 다이가 계신 때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호족들이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국가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아스카 요미하리라는 걸 반포해요. 이게 이제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율령이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기록이 없어. 기록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집도청왕이나 그 다음에 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게 더 발전됐죠. 하여튼 율령을 공포하고 그다음 호족제도를 확대 적용해요. 그래서 경호원적 덴지청왕 때 실시했던 경호원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팔성제를 실시했다. 이 성이란 가비네죠. 근데 이때 팔성제 그리고 가비네 이런 제도는 종전의 가비네하고 좀 달라요. 종전의 가비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세습직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가비네가 아니라
이건 누가 정해준 거냐면 왕이 직접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 강화에서 크게 이바지했던 세력들을 새롭게 가비네를 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있고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가비네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했어요. 예,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작성할 때 가비네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중에 자기 친위 세력들은 뭐냐면 특별하게 자기가 8개 성을 정해서 가비네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비네는 특정한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호적을 작성한 과정에서 가비네, 모든 인민들이 가비네를 줬고 그 가비네 중에 8개 성을 정해서 다시 이제 친위 세력들에게 8개 성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앙호족들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아 간인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대왕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이제는 청왕이라고 하죠. 청왕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덴노라고 하죠. 덴노. 덴노라는 표현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특징이 있고 청왕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야. 현인신. 그다음 아라이토 카미. 카미는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 그 이미지가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게 언제 깨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미 군정 시기 때 시도히토가 무슨 선언을 하죠? 인간 선언을 하죠. 그때 깨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일본의 국호 니폰이라는 그 국호가 요때 만들어져. 예전에 외라고 불려졌는데 외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을 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외라는 의미가 뭐야? 왜소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애들 보면 일본 애들 왜소하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데 일본 애들이 스스로 왜소하다고 붙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일본 스스로 그전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그 덴무청할 때는 니폰 일본을 봤다. 일본인은 국권 잘 정해서 태양의 중심이란 뜻이야. 태양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책에서는 교과서 예전에는 나라 시대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 덴무청학 때 시기가 이제 7세기 때니까 엄민의 말은 고분시대 때요. 고분시대 말기 때죠. 예, 학구 문화 때, 요때 때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교과서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나라라고 기록돼 있지 않고 나라 이전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바뀌어졌어. 근데 그 예전 책을 보면 교과서 세계사 동아시아 책에서는 일본 국호를 먼저 나라 시대에 돼 있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토청왕 있죠. 지토청왕은 이제 덴무청왕의 항우인데 대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왕이 죽잖아요. 그럼 아들이 어디거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인이 뭐냐면 청왕이 돼요. 그래서 여자 청왕들이 되게 많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토청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그 남편한테 덴무청왕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냐면 율령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리고 그 수도를 어디로 이제 옮기냐면 아스카 노미야에서 북쪽 지역인 후지야라코로 옮겨요. 이 후지야라코는 당나라 장항성을 본받아서 만든 최초의 도시계획을 만든 도성이야. 도성. 예전에는 국만 있었다고 했죠. 근데 도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쿄가 붙잖아요. 쿄가. 이거는 그 한자도 뭐냐면 수도 경자예요. 경. 그래서 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후지야라코 그 다음에 좀 뒤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 헤이안코, 헤이초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당나라의 수도를 모델로 장하는 모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용하고 그 아들 때인 문무청왕 때 천돌렸다. 그 다음에 여기 문무청왕이었는데 이제 문무청왕 때 다이오 율령을 편찬했다고 해요. 다이오 율령. 그래서 신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이오 율령을 편찬했다. 그래서 다이오 율령을 편찬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록에.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문무청왕 때 율령제가 완비됐고요. 겐쇼청왕 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로 율령을 했어요. 요로 율령. 다이오, 요로.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잠깐만, 아이고, 나도 까먹었네. 네, 요령. 네. 네, 요령, 율령. 그래서 다이율령, 요율령. 이런 율령도 있는데, 이 다이율령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고요. 내용은 요율령 같은 게 일부 남아있어요. 기록이. 약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율령을 얘기하는 것은 동아시아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카, 미 하정령,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율령, 그 다음에 요료율령,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율령 체제가. 물론 이제 일본의 율령 체제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지만 되게 이제 국은 갈릴 중앙에서 파견했지만 밑에 지방에 있는 작은 단위는 호족들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과거제도 실시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성불혼제도가 없어. 일본은 뭐죠? 근친혼 계속 하죠. 지금도 사촌 누나까지 사촌끼리 막 결혼하잖아요. 이런 것도 율령체제 어긋난 거야. 왜냐면 중국은 철저히 동성불혼이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율령을 받아들였지만 일본 나름대로 뭐예요?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분 말기 때 7세기 때 그 학고 문화를 받아요. 이 신라 계통의 문화인데, 그 통일신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대모청왕이 국가 불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 요소가 강화됐다. 그래서 그 불교 예술이 발달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그때 만들어진 고분이 그 다카마스 총이라고 하는 고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사교과서 나오죠. 어디와 비슷하죠? 고구려 수산이 고분과 유사다. 이렇게 있고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구 문화. 그다음 와카 있죠, 와카. 와카가 이때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와카가 이때 만들어지고 널리 확산됐던 시기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국풍 문화 때 확산이 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뭐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를 보는데, 나라 시대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요.